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디소더라는 용어를 쓸 때 하나는 올게닉 디소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펑셔널 디소더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친환경 농산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올게닉 디소더는 소위 말해서 신체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소매틱 디소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리고 펑셔널 디소더라는 말은 펑션이라는 것은 기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이 신체적인 아닌 심리적인 또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이상하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개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펑셔널한 측면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펑셔널한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서 또는 언론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더 또 이야기를 하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젊은 의 생활, 이 젊은이는 어떤 문제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젊은이를 관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잠만 자요. 밤낮이 바뀌어 있어요.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걱정이 돼요. 저는 아이가 그렇게 지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애 버린다. 왜 애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찾지 못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과 시간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혼자 있고 주위 사람과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신의 현재 생활이나 행동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처음에 문제가 되는 건 이웃집 아이를 만났을 거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아이가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고 아이에게 화를 내면서 때리겠다고 아이를 자꾸 막 흔들고 그게 폭발하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당신 나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 뭐 이러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뭐 나한테 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아주 공격적이고 본인에게 욕을 했고 근데 왜 그랬니? 그랬더니 아버지랑 싸우려고 나왔는데 아버지는 없고 이웃집 애가 있으니까 그 이웃집 애가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감정이 안 좋았는데 아버지하고 한번 싸워서 풀고 싶다고 이야기해. 아버지 우리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우리 애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뭐 나이 한 20살 중반 젊은이 아가씨를 엄마가 데려왔다. 어떻게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쩌면 이 애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생각조차도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째 이래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약으로 가지고 조용히 시키는 거. 얘가 왜 저래요? 그러면 의사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의사는 뭔가 상당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않아요?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환자한테 팔에 찔려 죽는 일이 벌어졌다. 환자가 의사를 개무시한 게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개무시했거나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전혀 본인이 트레이닝 받는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도망가라는 이야기밖에 못 들었다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 앞에서 그렇게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를 나도 몇 번 경험했는데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가만히 있으면 조금 지나면 그리고 걔가 발작적인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하면 별로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요. 당연히 일어날
하니까 일어났구나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면 되게 두렵죠. 이 발작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거나 하는 게 우리는 상당히 두려워하잖아요. 그 영어로 그냥 에필랩시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많은 이 사람들은 이 순간적으로 발작이 일어나고 뭐 입에 거품이 물고 그런 거 사람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일어나는지 뭐 아무리 배워도 그거는 다 뇌에 있어서 이 소발작 대발작을 하는 거 그 정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뇌에 갑작스러운 흥분 상태에 일어난다라는 식의 하나만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게 마치 병처럼 이야기해서 약을 먹어야 된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에필lep시를 평생 치료한 의사가 쓴 책을 몇 년 전에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 뇌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사는 영국 의사인데 자기가 30년 동안 에필lep시를 전문으로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은 실제로 뭐냐면 전부 다 뇌에서의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않는 자기 환자들에 대한 사례들만 다 있는 거예요. 전체 자기가 30년 동안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5% 이상을 넘어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환자들 중에서 그 발작이 소발작이든 대발작이든 MRI를 돌리든 뭐를 돌려가지고 신경적인 구체적인 이유 그런 발작이 심하고 그거 한 환자는 자기가 직접 뇌 수술까지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보통 병변이라고 그러죠. 뇌나 신경에서의 이유를 발견하는 에필lep시 환자는 10% 미만이라. 대개 일상생활에서 겪는 대부분의 이 발작 환자들은 그것이 뇌나 신경의 문제인가 원인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작동인가에 대해서는 자기는 자기가 30년 이상 이거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뇌의 신경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 책 너무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다양한 걸 했는데 읽으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거기에는 그 사람 마치 전혀 딴 사람처럼 바뀌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멀티플 아이덴티티 디소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요. 이 사람도 자기는 신경과 의사고 이 뇌 전문인데 그래서 에필lep시 전문을 하는데 신경적인 흔적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정신과로 리퍼를 하면 일단 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 반발을 한다. 내가 미쳤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조차 이 사람이 신경적인 그 트레이스가 없는데 정신과에서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약을 처방을 하는 거 외에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일은 없다는 게 지금 현대의학의 어려움이다라는 이야기는 또 해요. 그럼 이런 병의 정체가 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가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현병은 유전적으로 내 신경의 문제 그거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 스스로 만들기도 해요. 본인이 4, 5년 동안 4, 5년이 6개월만 조현병 약을 먹으면 조현병 환자가 돼요. 예, 살기가 심심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조현병 약을 먹어도 조현병 이 증세가 안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만들어지기도 힘든 거예요. 조현병 환자 되기도 힘든 인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조현병 환자가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홈리스 생활 사흘만 딱 하세요. 그러면 거의 홈리스 생활하는 사람의 70%, 80%가 조현병 증세를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조현병을 또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병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또 홈리스는 멘탈이 상당히 강하거나 뻔뻔하거나 간혹 가다가 형사나 경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내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로맨 매뉴얼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본인이 끔찍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은 모두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형태로 이 정신병을 봤기 때문에 문제지 않냐. 사람의 마음이 각각 어떻게 다른가라는 그 가정으로 그 각각의 사람의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심리학의 역사,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에 대한 이해 또는 욕구는 다양한 소비 행동을 드러낸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심리 치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마인드라고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쓰인 마인드라는 것,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음이라는 것을 막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거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마음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을 치료를 한다, 큐어라는 표현을 썼죠. 그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심리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또 심리 치료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 심리학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한국 사람이 심리 치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왜냐하면 심리 치료라는 것을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 않거든. 얼마 전에 30년 동안 조현병 약을 먹고 지내왔던 내 친구였었기, 내가 그 조현병에 대한 탐색을 해서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걔가 계속 이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상민은 내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내가 약 먹는 거에 대해서 계속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될지, 잠시 약을 끊었을 때 내가한테 일어났던 일이 너무 끔찍해서 나는 절대로 그걸 그만둘 수 없다. 그래. 그럼 내가 약을 먹을 수밖에 없지. 자기가 내한테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는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그런 느낌이 들었냐. 뭐가 가장 이 기분이 나빴냐니까, 얘는 자기가 아픈 거, 자기가 이 병에 걸린 거는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병에 걸리고 나서 교회 가가지고 자기는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 마리성도 하나님도 만나고 또 이런 종류의 하나님도 만나고 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또 기독교 이 분파들에 대한 경험도 했고, 그걸 내한테 계속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그걸 난 들으면서 너가 어떤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너가 어떤 구원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너가 그거 믿는 것이, 너 믿음의 정체는 너가 단지 그렇게 믿을 뿐이야. 너의 믿음의 정체, 신에 대한 너의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자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를, 상민이는 지가 뭐 잘났다고 내 말에 대해서 100% 수용을 하지 않고 나를 마치 종교적인 광신도 직업을 하냐 이 생각이 들면서 그날은 저한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 미안해, 내가 그렇게 너를 했는지 몰랐구나. 상당히 오랫동안 전화를 했어요. 거의 2시간 이상 전화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내가 이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서 그 친구가 가졌던 몇 가지 문제점이나 의문에 대해서 상당히 난 답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걔가 자연스럽게 그거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는 상담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걔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자기가, 그리고 걔는 30년 약을 먹었으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이코세라피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심리치료 역사에서 심리치료라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마음 그리고 몸에 대한 마음의 영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심리적 수단을 활용하여 정서 또는 신체적 병의 처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내 마음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믿고 있느냐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적인 믿음과 자기 마음에 대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은 헷갈리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그게 너가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이야. 그게 너가 너 몸에 대한 믿음이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의심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본인의 마음을 신한테 드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 훌륭해요. 자기는 이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너는 내 마음에 대한 나의 믿음을 지금 다시 명확하게 파악을 하라니 그게 무슨 이 불경스러운 이야기고 이 사탄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한단 말이냐. 갑자기 내가 사탄이 된 거야. 어느 교회냐고요? 네. 어느 교회인지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에만 믿음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내가 믿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것이 나의 마음이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편하다고요. 아픈 사람한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픈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너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나의 문제고 그렇죠. 내가 일부 고민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죠.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역사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예정이고 내 관심이고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너에게 이 아픔과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너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심리 독립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거를 겪고 나니까 내가 너 미쳤구나. 내가 친구한테 내가 이야기했던 게 그 친구는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구나. 나는 끊임없이 사탄의 속삭임을 얘한테 했구나. 왜냐하면 걔가 처해 있는 문제는 걔만이 해결할 수 있고 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을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걔가 이제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때 내가 계속 느끼는 걔는 내한테 보이는 모든 반응은 리얼리스틱 전형적인 리스폰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학교 다닐 때는 로맨 에이전트였던 것 같아요. 엄청 머리 좋은 로맨 에이전트, 공부 잘하는 로맨 에이전트, 착한 로맨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해봐요. 한국에서 이 연구를 여러분한테 먼저 가장 이 소개를 시켜주는 거는 외국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현재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고 심지어는 같은 2018년, 19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연구는 2015년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15년에 시작을 해서 16년에 내가 이 연구 발표하는 그로 이제 더 이상 연구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상당히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가 상당히 한편으로는 심리학계에서 상당히 위험한 연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연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대중이 원하는 심리학 또는 대중이 소비하는 심리는
학계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상당히 다른 게 있다면 그거는 심리학자들한테 그거를 알려주면 심리학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삽질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심리학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 저기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냥 대학 교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게 말 그대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텐데 그거를 한번 폭탄을 터뜨려 보자 싶은 마음에서 이 연구를 하고 학계에서 발표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걸로 봐서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부정하고도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다라는 그렇죠. It doesn't matter.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심리학이라고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거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가진 심리와 심리학에 대한 이미지 또는 정체에 대한 탐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중이 가진 심리 이미지는 심리학의 어떤 연구 활동이나 정체를 통해 부각되고 있는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또 촉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심리학은 대중이 가진 심리의 어떤 이미지와 부합해서 심리학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가,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는 심리학이라는 학문도 있지만 심리학자로 살아가는 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연구 문제 1, 2, 3 이런 식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는 게 제가 하는 활동을 보여주는 거죠. 심리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는 한국 사회에서 대중이 가진 어떤 시대적, 집단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대중이 심리나 심리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대중의 마음을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처음 시작이죠. 심리학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보는 거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심리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학문 그 자체의 존재 이유 또는 과학 이런 절대적인 당위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심리에 대한 것보다는 자기 생활에 있어서 필요성, 어떤 이유 때문에 심리를 보는 것과 그냥 또 심리는 뜬구름 잡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마음속에서 심리라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래서 대중이 그리는 심리 이미지 이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많이 드러나는 거야. 심리는 어렵고 복잡하지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체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오묘하고 복잡한 거. 와,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이 생각으로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생각한지도 모를 거예요. 뭐 대부분 심리학과 가겠다는 학생들이 가지는 생각이 이거예요. 부모의 심리, 어릴 때 환경, 현재의 습관 등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양하며 중요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마다 정답 같은 심리가 존재할 거라고 기대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식 수준에서의 심리. 심리는 삶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 이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워할 수 있는 용기, 또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식의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광하는 건 바로 이 심리 때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대중이 가지는 시대적 집단적 욕구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이며 심리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황마다 정답 같은 심리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그거 점쟁이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그 점쟁이한테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상황에서 내 문제에서 정답 같은 걸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왜 저 선생은 너를 알아라 이야기만 하는데 저를 알려고 얼마나 제가 노력했는데요.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 갖는 심리 콘텐트가 중요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제 상황에 따라 구체화된 심리 콘텐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황심서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심리가 들어가는 다양한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고 잠시 멈추면 보이는 거고 그럴 때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거는 희한하게도 선임이 나타나고 목사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법륜스님의 정문 접잡도 이 심리 컨텐츠를 그분이 부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소비시키는 거고, 정경도 목사가 나서가지고 강의한다고 나서는 것도 똑같이 심리 컨텐츠를 소비시키는 거고, 무슨 신부님 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심리 컨텐츠를 재미있고 즐겁게, 뭐 소통 심리 운운하고, 소통 운운하고 하는 그 말 재밌게 하는 친구, 똑같아. 다 심리 컨텐츠를 소비하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으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소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관심 갖는 콘텐츠는 자신감 심리학, 사교 심리학, 협상 심리학, 소통 심리학, 이러면서 심리학이라는 게 하나의 타이틀로 다 붙는 상황이 됩니다. 뭐 그래도 그 중에서 대중이 소비하기를 가장 원하는데, 자기를 아는데, 또 자기 문제를 아는데, 또 그걸 상담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를 제가 직접 이제 데모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심리 콘텐츠의 일부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에 대해서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사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쟁이나 마찬가지지. 황 박사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쟁 이야기하는 것 같아. 박사님 심통하세요. 다 뜬구름 심리를 이야기해. 또 대중이 그리는 심리 이미지는, 심리는 뜬구름 잡는 거, 필요하지 않는 거,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먹고 사는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사람들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체가 우스운 상황이다. 심리적인 문제나 고통은 이해하고 생각하기 힘든 거. 그래서 심지어는 이걸 생각하는 심리학 교수들이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명상, 참선의 심리학,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심리나 실험심리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인간에 대해서 탐색한다고 나름대로 공부하다가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니까, 뜬구름 잡는다는 걸 본인도 느끼니까 논문 아무리 읽어봐도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 잠시 멈추면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연구하는 게 뭐고 내가 공부하는 게 뭐고, 그것이 각각의 사람들의 삶의 문제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503호의 심리가 본인이 정상적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심리가 밝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MB의 심리도 조사했을 때 아무도 그거를 본인들이 보고 싶은 거, MB를 제가 폭주하는 전기기관차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 CEO 장군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했지, 폭주하는 전기기관차에 대해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박근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재벌 3세 같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뜬구름 심리는 심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 심리라는 존재는 불필요한 존재고, 문제가 있는 심리는 이해하고 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치료하고 제거해야 되는 존재. 그러니까 한국에서 심리 문제는 정신과에 가서 약 먹어서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심리 자체를 뜬구름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심리 이야기하는 건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심리를 이야기하는데, 더 놀라운 건 그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이 나는 때로 미치고 싶다 뭐 이런 제목의 책, 또 뭐 나를 찾아가는 여행 뭐 이런 책들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는,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막 보는 이런 행동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심리를, 정신과 의사는 의사로 트레이닝을 받아가 뜬구름 심리인데, 문제는 본인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미치고 싶다니까 심리 콘텐츠를 파는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들한테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신과에서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할 때 나오는 정신과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뭐 심리 상담해준다는 정신과에서는 정확하게 심리 콘텐츠를 파나 그 사람이 속으로 가지고 있는 건 뜬구름 심리에서 나와서 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상심소에서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걸 살짝 노출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대중이 가지는 시대적 집단적 요구를 뜬구름 심리는 불필요한 걸 알고 싶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팔자나 운대가 나빠서 그렇지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건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놓은 요인은 해법을 기대하는 심리와 무심리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 심리와 그림자 심리, 케어 심리와 큐어 심리, 에티켓 심리, 비매너 심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케어 심리, 큐어 심리예요. 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심리를 생각을 할 때는 그 심리라는 것은 나를 케어해주는 뭔가로 심리가 활용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심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는 뜬구름이야. 확실한 내 문제를 해결해줘. 내 아픔을 해결해줘. 라는 것은 큐어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사들이 보는 심리, 이거는 대중들이 행복을 바래요. 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생각하는 심리는 케어 심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심리는 큐어 심리예요. 약 먹어. 그러면 나아요. 언젠간 나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심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기 시작하고 심리를 많은 사람들은 심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며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될 대상이라. 실제로 지금 의사가 하고 있는 일을 옛날에 주술사나 마법사나 무당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큐어가 아니라 케어거든요. 심지어 점쟁이가 해주는 것도 케어 심리에 해당하는 거죠. 나는 아니까 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의 심리, 뜬구름 심리라는 걸 찾아내는데 필요의 심리를 나타내는 문항은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심리를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람들이. 어릴 때의 환경이나 이 경험이 현재 그 사람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심리가 불안정하면 아이들의 심리도 불안정하다. 현재의 습관과 마음가짐이 미래를 결정한다. 가족 내 문제는 구성원, 부부와 자녀 모두가 참여해서 결정한다. 능력과 학력이 같으면 남녀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남과는 다른 나만의 개성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필수다. 경제적 안정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준다. 심리적인 고통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들다. 신체적인 인간 복제는 가능해도 심리적인 복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생각에 비교적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죠? 그리고 이거는 비교적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비교적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생각에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생각을 한번 보세요. 머리가 큰 사람은 지능이 높은 편이다. 심리나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에 가깝다.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건 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다. 일이 생각대로 안 풀릴 때는 사주나 타로를 본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나 마음 등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말들이다. 가족 내의 문제는 가장이 해결한다. 익명의 인터넷 카페에 고민을 공유하고 조언을 받는다.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해질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앞부분에 이 필요의 심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 생각을 가진 사람과 뒷부분에 뜬구름 심리라고 말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느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뜬구름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자, 이게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 어느 생각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생각이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 또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보수라고 생각하고 돈 많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이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면 뒤에 있는 이 생각을 가질까요? 일반적으로 교양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의 심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힘을 쏘고 돈도 많고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심리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심리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현재 살고 있고 이 사회에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사는가 라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 알겠죠? 그랬을 때 심리학 학문 운운하면서 그게 뭐 중요하다 어쩌다 이야기하는 심지어 교수도 심리학과 교수도 이 생각을 할까요? 이 생각을 할까요? 대학 교수는 이 생각을 많이 할까요? 이 생각을 많이 할까요? 특히 경제 경영하는 교수들은요 다 뜬구름 심리에서 심리학을 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 심, 삼, 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4월 4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